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봉기 교수의 법푸정, 법으로 푸는 정치 풍향계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또 콜드블루님, 신보경님, 일일 구독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박계숙님, 조영옥 힘내세요님, 자율구독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도 좋지만은요. 제가 지금 멤버십을 좀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메인 헤드라인을요. 한동훈, 메인 헤드라인이 아니라 오늘은 한동훈 그 단계 사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려고 합니다. 단계 사건 사실 너무 우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살펴봤어요. 제가 좀 살펴봤어요. 도대체 단계 사건에 있어서 실체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중언부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 정리된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원고를 좀 준비했습니다. 원고가 좀 분량이 상당한데요. 1시간이 지금 오버될 정도의 지금 원고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이 여러분들 상당히 심오합니다. 한동훈이 이 단계 사건에 대해서 어쩌면 마지막 그동안 참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 승부하는 것, 이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한동훈이 장동혁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이걸로 해서 감질나게 그렇게 계속 그냥 이 카드로 해서 나를 계속 상처내고 이렇게 할 바에는 당신도 걸고 나도 걸고 모두 다 걸고 서로 모두 걸고 한번 붙어보자. 정면 승부 한번 해보자. 당신도 당대표 걸고 심지어는 의원직 자리까지 걸고 정계 은퇴 걸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계 은퇴 걸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마지막 카드를 한동훈이 지금 꺼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이 방법이 한동훈으로서는 마지막 지금 카드긴 한데 한동훈이 지금 장동혁이 지금 자기를 계속 감질나게 가지고 노는 듯한 이런 살짝 지금 당권을 가지고서 건드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겠느냐.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저는 한동훈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금 장동혁은요, 한동훈이 지난번에 ISDS에서 최종 완성 영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완전히 피해액을 제로로 만들고 심지어는 그동안에 소송 비용 들어갔던 것들까지도 그 당시에 론스타에게 받아내는 뭐 실제 수령까지 했다 그랬죠. 소송 비용까지. 그렇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장동혁은 아직까지 한동훈에 대해서 고생했다, 잘했다, 치하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 정도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일반 국민들은 모두 다 한동훈이 다 거기에 있어서 능력 발휘한 것에 대해서 높이 그 실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장동혁 지도부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지금 하겠습니까? 어제 장동혁이 기자회견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장동혁이 장한석 이게 뭔가 저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힘이 그래도 그나마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를 하려면은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해가지고 묶어서 그렇게 해서 한 몸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해야지 내년 지방선거라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를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풀어야 될 게 많다는 식으로 여전히 아직까지 그 정오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한동훈을 도저히 용납하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장동혁 입장에 대해서 한동훈이 지금 더 이상 장동혁에 대해서는 뭔가 봐주고 뭐 합의를 하고 화해를 하고 이럴 정도까지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단계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한동훈이 뭐 어디 막말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사실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당을 향해서 뭐라고 뭐 김종혁이 했듯이 그렇게 당을 향해서 직격하고 하는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는 한동훈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년 정치에서 보궐선거나 이런 데서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치 생명줄을 끊기 위해서 단계 사건을 자꾸 들추어 가지고 그렇게 한동훈을 몰아세우는데
이 한동훈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이제는 지금 한동훈이 마지막으로 한번 이것 가지고 한번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장동혁을 향해서 모두 걸자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피의자 지금 이미 이제 피의자가 됐어요. 검찰에 그 경찰에 입건을 했잖아요. 고발에 의해서. 여러 그 루트에 의해서 피의자 2호선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2호선이 지금 사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요즘은 뭐 전에는 상법 교수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헌법 교수다. 헌법이 잘 팔리니까 헌법 교수로 지금 바꿨어요. 국민대학교도 참 웃겨요. 전공 바꾸는 거 그렇게 쉽게 바꿔지는지. 우리 그 각 대학에서는요. 교수로 처음에 딱 그 신임 교수 임명이 될 때 자기가 헌법을 했다 해도 행정법으로 교수로 들어왔다든지 하면은 헌법 과목도 강의도 못 해요. 서로 간에 견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자기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이제 같은 헌법 행정법이나 이렇게 해서 서로 유사성이 상당히 중첩되는 공법 분야도 아니고 상법 교수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헌법 교수로 바뀝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호선이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 기본권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죠. 헌법 교수라면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중대 사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호선은 한동훈의 그 단계 사건에 있어서 이것을 뭐 까발리고 완전히 이런 짓을 했어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지금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기소가 되고 유죄 쪽으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물론 형량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이호선 이미 이제 피의자가 됐죠. 피의자 2호선이 어느 정도 형량을 받을 것인지 하는 것도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단계 사건에 있어서 한동훈이나 한동훈 그 배우자, 그 다음에 장인 장모 뭐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생년월일 이런 것들 지금 따져봐야 되는데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실제 제가 이번에 뭐 이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단계 사건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거는 그냥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거 가지고 진짜 정치 노름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지금 장동혁 들어오고 나서 한동훈과 친한계를 축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단계를 자꾸 이것을 꺼내고 하는 이것을 보고 이제 오늘 정도는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제대로 한번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말만 많고 실제 그 한동훈이 쓴 글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드러난 것은 지금 별로 없어. 심각한 표현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국힘에서 예를 들면은 저 장동혁을 향해서 윤한홍 의원이 똥 묻은 개다, 똥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똥 묻은 개다 하는 게 똥개지 뭡니까? 겨 묻은 개, 민주당은 겨 묻은 개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겨에 그냥 뒹굴고 하는 이 겨 묻은 개, 그건 얼마든지 껴안기도 하고 그런데 똥 묻은 개는 누가 껴안겠습니까? 그 똥개를 누가 껴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말을 했던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또 다른 관계자들 입에 나오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그런데 왜 꼭 한동훈과 친한게만 이렇게 몰아세우고 쫓아내려고 정치 생명을 잘라버리려고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상하기도 하고 왜 그러는지 하는 거 그거야 뭐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도대체 단계 사건에 있어서 이 본질, 배경,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글자들이 거기에 쓰여졌는지, 그 글자들이 실제로 한동훈과 한동훈의 뭐 장인 장모 이들이 실제로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관심 가지고 오늘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요, 피의자 2호선의 형량이
과연 어느 정도 형량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피의자 단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본인이 법적 무지로 인해서 예?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그것이 어느 정도 심각하고 또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너무 그냥 옛날 만연하게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오픈하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기본권 감정도 기본권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은 이런 헌법을 표방하는 그런 이호성 교수의 이런 형량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한번 관심 가져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로 쭉 한번 훑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상당히 여러분들 진짜 그야말로 오늘은 강의실 강의하듯이 오늘 그렇게 내용을 전개할 테니까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늘 꾸준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원고를 가지고서 오늘 이 네 개를 한마디로 이 네 개 주제입니다. 네 개인데 단계 사건 정면 승부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앞서서 단계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 한번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정면 승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어떤 악플들을 썼기 때문에 그랬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악플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정면 승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비화시킨 이호선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또 기소가 되면은 나중에 어떤 형량을 받게 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순서대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은 완전히 한동훈 특집입니다. 한동훈 단계 특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어제 조금 그냥 해프닝과 같은 뭐 그런 지금 사건이 하나 터졌죠. 이해훈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장관 자리를 임명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내정을 이 대통령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제명을 당해서 해버렸죠. 그런데 뭐 탄핵 반대하고 뭐 계엄 찬성하고 그렇게 윤핵인 쪽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던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딱 이렇게 낙점을 해서 자기 사람으로 지금 데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힘 쪽에서 완전히 그냥 안에서 난리가 난 듯 이렇게 지금 보이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자제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야 이 국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느냐 하는 이 생각이라는 거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이 딱 바뀌고 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국힘의 사람들을 여러 명 데려갈 것 같다.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명을 데려갈 것 같다. 이런 제가 예상을 했었고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는요. 뭐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딱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페이스북하고 카톡하고 이쪽에 프로필 사진 프사를 완전히 파란색 양복 상하의로 해서 그렇게 주머니 손 탁 꽂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성격 정체성을 완전히 파란색으로 바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를 발탁해서 나를 국무위원으로 발탁하세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뭐 어느 쪽으로 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를 발탁해서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변절할 마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보일 정도로 인식될 정도로 그렇게 퍼사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이재명 쪽에 붙으려고 새 정권에 붙으려고 그렇게까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바꾼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도의 이런 전략가라면은 뭐 그것을 좋게 얘기하면 전략가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다른 표현도 쓰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람을 상대 정당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빼가는 방식이 상당히 좋은 저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때까지 되게 참았다는 거죠. 이제야 와서 그 이혜원 의원을 그렇게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해서 발탁을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혜원이 뭐 변절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2의 제3의 이혜훈들이 계속 그렇게 이혜훈 변절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짓을 하면은 금방 변절해서 이재명 캠프로 저기 발을 돌릴 거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 줄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저는 이재명 정권 출범 때 이미 그 국무위원 그때 장관들 발굴할 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그 당시에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까지 참고 미루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혜원 의원을 그렇게 이번에 했는데 제2, 제3, 제4, 제5 해서 줄줄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혜원 의원을 왜 이 시점에 그렇게 그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그렇게 끌고 갔느냐. 윤핵인에 속하던 극우 성향의 그런 인물을 그렇게 데려갔느냐. 물론 원외입니다만은 그렇게 데려갔느냐. 그 사람은 또 강남이잖아요. 강남 출신, 강남에서 3번을 국회의원을 배지를 단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데려갔거든요. 근데 이게 데려간 또 지금 현재 배경도 있죠. 이번에 김병기 지금 김병기 사태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목적도 없진 않습니다. 지금 김병기 일병은 아니죠, 그죠? 원내대표니까 김병기 중대장 구하기 정도는 지금 될 겁니다. 김병기 중대장 구하기 위해서 이혜원 장관 발탁하면서 다른 캠프에 있는 국힘에 있는 국힘 출신의 그 중진을 자기 장관으로 그렇게 발탁하는 이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면 전환 물타기용 김병기 원내대표 자진 사퇴를 하게 만든다든지 심지어는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병기 중대장 구하기 일환의 하나로서 이렇게 이혜원을 발탁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혜원이 그런데 올해까지 그 자리에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국면이 끝나고 나서 적당한 상황에서 뭔가 기획예산처 무슨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고 한번 터지고 하면은 또다시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지금 한동훈 쪽에 집중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관심 가지고 보십시오. 자, 오늘 첫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힘의 한동훈 당계 사건 제명 등 중징계 몰아가기에 배경과 구조 이렇게 먼저 정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국힘의 그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일부 게시글의 문제를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뭐 대체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당내 권력 재편 국면에서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쟁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한 사안이다. 그래서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한동훈을 축출하기 위해서 당원 게시판 사건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게시글 안에 게시글 자체보다는 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문제 삼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문제가 아니었던 단계가 왜 쟁점이 됐느냐 이런 그 기본 배경을 먼저 한번 보셔야 돼요. 원래 국힘 당원 게시판은요. 당원들만 쓰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무슨 소리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한동훈 대표 재임 당시에도 단계에는 거친 표현이나 강한 비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이 이를 당원 자율 영역으로 보고 별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예 관심 자체도 안 기울였죠. 체크만 하고 관심 자체도 안 기울였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 당시에 장동혁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그때는 단계 문제를 중요한 사건으로 장동혁 본인도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장동혁은 전혀 그게 뭐가 문제냐
한동훈과 똑같은 입장이었죠. 그래서 사안 자체의 중대성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정치적 관계 변화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처음에 출발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이것이 바뀌게 됐느냐. 한동훈과 장동혁의 결별 이후에 한동훈에 대한 축출용 카드로 한동훈을 축출하기 위해서 축출용 카드로 이것이 단계 사건을 재등장시켰다는 거죠. 과거에 두 사람이 한동훈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계정이 대통령 부부 등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이런 의혹이 이제 장동혁 당대표 되면서 더 이것이 한동훈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로그인 기록이라든지 IP라든지 기기 정보 등은 공개되지도 않았어요.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이호선이가 이 사건을 이런 사고를 쳐버렸죠. 그런데도 이제 이런 실작성자가 누군지도 드러난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계속 어쨌든 한동훈이니 한동훈 배우자 이름이니 그다음에 또 뭐 한동훈 아이 뭐 미국에 있다 그랬나요? 한동훈 외국에 있는 한동훈 아이 이름으로 들어왔다느니 동명이인이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수십만이 있으면은요. 100만 당원이면은 그중에 동명이인이 왜 없겠습니까? 동훈이라는 이름 얼마나 이게 흔한 이름입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도 얼마나 흔해요. 갖다 붙이면은. 그다음에 또 그 장인 장모 이름도 그렇고 그게 모두 다 IP라든지 로그인이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지도 않은데 이것을 확인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이름만 동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것을 윤리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입히는 이런 짓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논의가 점차적으로 도덕성, 윤리성 프레임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상당히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닫고 있었죠. 이런 국면의 특징은 끝까지 사실을 확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보다는 의혹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이런 계산이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만일 이것을 진짜 까발려가지고 진짜 제대로 오픈해가지고 진짜 전혀 문제가 없다. 무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공세 자체가 무력화될 수가 있어요. 장동혁 본인이 또 장동혁 지도부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로 진짜 한동훈 쪽이나 이런 한동훈 가족 쪽에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에 당 전체가 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쟁점은 한동훈 단계 사건을 유지는 시키되 결론은 까발리지 않는 이런 구도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요,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계속 어쨌든 상처 입는 것은 한동훈과 친한계들이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당권 문제, 또 장동혁이 자기의 어떤 정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당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또 당에서 원내 인사로부터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사람으로 자기 코어 멤버로 친장계로 그렇게 끌어들이지 못한 장동혁 입장에서는요, 뭔가 지금 상황에서 탈출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당무감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2호선을 불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건을 이제 국면을 바꾸려고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2호선 당무감사위원회가 가동이 됐지만은 감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실작성자 특정이라는 핵심 쟁점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 계정과 관련해서 실명 추정 정보 등을 완전히 외부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사안의 중심은 단계의 한동훈이 개입 여부, 그 다음에 또 장동혁 2호선이 단계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여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여부, 이걸 떠나서 오히려 지금은 2호선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이렇게 쟁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무감사는 진상규명보다는 쟁점 소모, 프레임 전환 계기로 이렇게 기능을 했다. 오히려 지금 2호선이가 장동혁의 발목을 잡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실체와 괴리된 몰아가기 구조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현재까지 언론에서 직접 인용된 욕설이나 과격 표현은 대단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여기서 어떤 그 과격한 표현, 욕설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그걸 여러분들께 조금 이따가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실작성자가 한동훈 전 대표 또는 가족이라는 점도 확인도 안 됐습니다. 확인도 안 됐어요. 또 한동훈은 그 당시에 당원 가입도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당원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당원 게시판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그냥 억지로 무시를 하고 한동훈 하면서 한동훈 이름으로 그렇게 뭐 8명인가 뭐 어떻게 한동훈 이름으로 그렇게 악플이 돼 있다. 온갖 지금 얘기를 그렇게 몰아가니까 언론에서도 보도를 그렇게 하고 하니까 한동훈이 실제로 자기가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보도는요, 비난글이 다량 존재했다. 뭐 900건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요약하는 이런 표현들만 지금 있지 실제로 동명이인 또는 제3자 도용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전혀 배제하지 않고 그냥 이름이 한동훈이 있다. 또 장인 이름이 있다. 장모 이름이 있다. 아이 이름이 있다. 배우자 이름이 있다. 그걸로 해가지고는 한동훈 쪽을 완전히 지금 몰아세우고 진짜 완전히 윤리적으로 나쁘다. 이런 식으로 또 자기를 실제로 키워줬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으로부터 오히려 한동훈을 발탁해가지고 한동훈의 능력으로 해서 자기가 컸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이 배은망덕하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악플 썼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 자체가 지금 그걸 가지고 또 한동훈을 완전히 몰염치, 예? 배은망덕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때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한계 쪽에서는요. 가족 이름 계정 이런 또 비난의 대상 이것을 결합해가지고 정치윤리 위반 프레임으로 계속 어쨌든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 제가 다양한 루트로 모든 지금 사실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쭉 한번 다 섭렵을 했어요. 섭렵을 해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 제대로 나온 거 없어요. 실제로 또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쓰여진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표현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점을 이제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한다면은요. 결국 이 사건은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 권력 투쟁 과정에서 의혹 제기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그런 것을 보여준 극명한 사례다. 실제로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도 의혹 제기만으로 해서 한동훈은 진짜 비윤리적이다.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완전히 들이받고 이렇게 한 사람이다. 또 거건을 썼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지금 구도가 돼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실은 이것이 그 쟁점화만 하지 않고 실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향을 이제 진짜 오픈할 때가 됐다. 아무리 이게 위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법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위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하는 거 그 자체를 꺼리고 이때까지 피해왔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한동훈 쪽에서 제대로 한번 확인해보자. 거꾸로. 확인해보는 결과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진실이 아니면은 장동혁 당신은 어떡할 거냐. 당신도 책임져라 라고 하는 이런 역공, 이런 반격의 기회,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힘의 단계 사건은요. 게시글의 실체보다는 의혹을 종결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부각시키는 정치적 몰아가기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이렇게 그동안의 이 상황을 제가 이렇게 경과와 배경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한번 제가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국힘의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에 있어서 실제 인용된 의혹 문장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해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른바 한동훈 단계 사건에 있어서 게시판에 게시된 일부 글을 둘러싼 논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계 사건은요. 어떤 문장들이 실제로 확인이 됐는지 그리고 그 문장이 누구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 아직까지 끝내 분리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확대된 이런 사건으로 성격 규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글이 가족 이름으로 올라왔다는 이런 의혹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의혹 제기 문장이 가장 먼저 탁 등장한 게 이거였어요. 이게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한동훈의 그 단계 사건이 발발이 됐습니다. 경향신문 등과 같은 이런 다수 언론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 및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시작됐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제 의혹 제기, 단계 의혹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글이 누구에 의해서 실제 한동훈이나 그 가족 이름, 장인 장모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악플이 올라왔다, 비방이 올라왔다. 이렇게 그 표현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언론이 의혹의 출발점으로 이렇게 요약 설명한 이런 문장, 이게 떴어요. 그냥 막연하게 한동훈 등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을 썼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해가지고는 이 글자 자체로 그냥 한동훈이 윤전통 그다음에 김건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욕설, 막말 이런 식으로 썼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거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무슨 욕을 썼는지, 무슨 비방글을 썼는지, 무슨 막말을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히지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확정 진술도 아니고 정치적 의혹 제기로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렇게 또 반박이 나오자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가 동일하다는 이런 또 조사 발표를 또 하게 되고 또 이제 단계 그 반한계 쪽에서는 비한 반한계 쪽에서는 친장 쪽에서는 이것으로 해가지고 조사 발표를 또 해버려요. 그러니까 당무감사 발표를 인용을 이렇게 합니다.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아내, 장인, 장모 이름과 동일 이름을 사용하는 당원은 휴대전화 번호 뒤에 네 자리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겨레 신문을 빌어서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를 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오픈을 해서 까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실제로 어떤 글이, 어떤 욕설이, 어떤 비방이, 어떤 혐오 글이 쓰여지는지 게시글 내용이 아니고 조사 정황에 관한 설명이죠. 동일 이름, 동일 번호 뒷번호 일치라고 하는 정보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것만으로 실제 게시글 작성자라고 하는 이런 증명은 못합니다. 법적으로. 자, 동일 이름이고 동일 뒤에 뒷번호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딱 그 사람이냐 이렇게 확정을 못해요. 이거는 법원에 가면 판판이 이거는 증명력 부족으로 해서 이거는 무죄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해당 정보는요, 작성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 로그인 기록이나 접속 위치, 기기 정보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단순한 정황 자료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작성자 귀속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그냥 의혹 제기일 뿐이지 실제 이것이 진실이다. 예? 진실한 욕설, 막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평가가 돼요.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죠. 900여 건의 게시글이 있다는 이런 대량성 주장, 엄청나게 그냥 완전히 댓글에서 막말, 이런 욕설, 이런 폭탄을 퍼부었다. 자기 상전인, 자기를 키워준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서, 윗사람을 향해서, 자기 키워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완전히 욕짓거리를 했다. 그게 또 900여 건이다. 900여 건의 게시글이다. 이래 해가지고는 또 완전히 이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웁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의 가족과 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윤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하는 글과 기사 등 900여 건을 올렸다는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의혹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어떤 또 욕설인지, 비방인지 이런 것들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보도하는 거, 이걸 가지고 또 몰아붙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게시글
개별 게시글 문장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게시글의 양적 규모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욕설 폭탄을 퍼부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몰아세우지요. 그래서 이 900여 건 중에서 그것이 900여 건이 욕설인지 정치적 단순한 정치적 비판인지 기사나 사설 인용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또 보도에 의하면은요,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는 기사의 링크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 정치적 비판이었다. 이렇게 분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실제로 그 한동훈이든 아니든, 한동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가족이든 아니든, 장인 장모가 맞든 안 맞든, 실제로 그 900여 건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도 자기네들 전수조사 결과 그 상당수, 절대 다수가 일반적인 정치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의견 표명, 기사 링크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900여 건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몰아가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함으로 해가지고는 그 부도덕한 그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 그것이 더 씌우는 데는 뭐 효과가 있었겠죠. 위법 비윤리 게시글의 범위를 특정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갈수록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 범위를 좁혀가 보니까요. 개수가 몇 개 안 나와. 악플 한 게 몇 개 안 나와. 그런데 악플 했다고 하는 그 게시글 쓴 사람이 한동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훈 가족이라고 단정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픈을 못 해. 자, 실제로 문장 형태로 확인된 욕설이나 과격한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제가 정리를 또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욕설로 해가지고 실제 인용 문장이 김건희를 빗대가지고 누구는 그러니까 김건희죠. 김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 자체 조사 고수위 욕설 비방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것을 까발렸습니다. 이 문장은 실제로 언론에 따옴표로 인용된 욕설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도 안 됐고 해당 계정이 한동훈 또는 가족 계정이라고 하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동훈 동명 이인이 누군가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 계속 나대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히려 피해만 입혔다. 이거는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윤 전통이 이번에 비상계엄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자꾸 이렇게 자꾸 오판하고 그다음에 김 여사가 자꾸 나대고 하는 것들 온갖 지금 김 여사 리스크가 더 컸잖아요. 그래서 김 여사 좀 제발 그냥 안 나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얘기 이런 얘기 많이 그렇게 떠돌아 다녔어요. 저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일반 우파들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김 여사 좀 안 나대도록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정치인에 대한 폭력적 표현 해가지고 원희룡에 붙은 지자체장들 다 죽여야 된다. 이런 표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 수위는 높고 폭력적 선동성 이런 거 있지만 이것도 역시 게시글 원문 전체 또 실작성자 확인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반환계 쪽에서는 가족 이름 계정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이것 자체도 확인이 안 돼요.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악성으로 지목되지만 문장이 제시되지 않은 그냥 계속 그냥 언급만 되고 있는 이런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있냐 하면은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다수다. 이걸 그냥 자꾸 보도를 하고 자기네들 입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기정사실처럼 이렇게 굳어져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요. 대통령뿐 아니라 동료 의원까지 공격했다. 한동훈 친인척들이 악성 과격 게시들이 조직적으로 반복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문장 인용도 없고 성격 방향에 대해서 요약평가를 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문장 없이 성격만으로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니까요. 지금까지 반 한 개가 한동훈 또는 가족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구체적인 욕설, 악성 게시글 문장은 실제로 두세 개의 예시가 불과하다. 아까 900여 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입장 표명, 입장 게시, 그 다음에 기사 탑재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한 900여 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그 아까 악플한 이런 글자는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두세 개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실작성자 확증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로그인 IP 기기 그것이 그 누구다라고 하는 친인척이다, 한동훈 본인이다, 배우자다 이런 식으로 그 증거도 안 나왔고 동명이인 도용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단계 사건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한동훈 또는 그 가족이 해당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주장은 법적 사실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이걸로 해가지고 사건을 자꾸 키워나가고 한동훈을 자꾸 혐오하게 만드는 이런 지금 수법으로 이렇게 지금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디어 계속 진짜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면은 한동훈 쪽에서 승부수를 던진다면은 어떤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그 야당의 야당의 전 대표로서 대민주당 대 이재명 대통령 이런 관계에 있어서 다투고 있는데 싸움을 자기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도 한동훈을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몰아세운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한동훈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한동훈이 승부수를 던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단계 사건,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면 대응하는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원 게시판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당내 게시글 논란이 아니죠. 두 갈래 쟁점입니다. 하나는 당원 게시판에 누가 무엇을 썼는가라고 하는 사실의 문제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공개 유통되고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 즉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는 법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실의 문제, 하나는 법적인 문제. 예? 누가 썼느냐, 이런 문제, 어떤 내용을 썼느냐. 그 다음에 또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것을 당원 게시판에 그거는 당원들만 그렇게 보는 비공개 그러니까 당원들만 오픈되어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이런 것을 일반인들한테 완전히 공개 오픈, 예? 허위사실 공표, 사실의 적시,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라이버시라는 기본권 침해됐느냐 하는 이런 법적 문제가 이제 법적 문제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그동안에 침묵을 지켜왔던 것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가족이 이것을 당원 게시판에 그와 같은 그 비방글을 쓰고 욕설을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킨 게 아니고 법적으로 다툴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건 너무나 프라이버시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일 내 이름을 도용해서 썼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까발리게 되면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오픈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제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단계 사건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과열됐고 그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가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동안에 자제해왔다는 거죠. 한동훈이 그냥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냥 방어하지 않고 입만 닫고 있었다. 오히려 입국닫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한 것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한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맞대응을 안 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다툴 사안이지만은 법적으로 안 다투고 그냥 정치적으로 내가 요만한 상처 입는 것으로 해서 법적인 이런 문제, 프라이버시 기본권 침해 문제를 그냥 넘기자. 더 큰 상황이, 더 큰 지금 분란이 발생할 것을 참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 것이지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국닫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동혁의 공세 구조는요. 장동혁은 끝장을 안 볼 겁니다. 단계 사건에 있어서 끝장 보려고 하는 이런 그 입장이 아닐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자기가 한동훈 비방할 때, 한동훈 쳐내려고 할 때 언제든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카드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오픈하면은요. 장동혁이 더 이상 한동훈에 대해서 써먹을 카드가 없어. 그 다음에 장동혁 본인도 그랬잖아요.
한동훈 당대표일 때 그때 최고위원 할 때 당계 사건 이거 문제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서로 틀어지고 나서 지금 이것을 키운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당초에 한동훈 대표 재임 시기에는 장동혁 본인도 당계 문제를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결별한 이후에 동일한 사안을 한동훈 축출 카드로 재정의를 한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일 진짜 이것을 제대로 오픈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무혐의다.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글이 아니다. 무혐의다.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그간의 문제 제기는 정치적인 무리수로서 장동혁 본인한테 되돌아가겠죠.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일부라도 연계 상황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건 한동훈 개인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로 그렇게 전체적인 정당, 국힘 정당 자체의 신뢰 붕괴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거는 계속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은 그만두는 게 나아요. 더 이상 이것을 정치 쟁점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쟁점화 시키면은요, 진짜 한동훈 입장에서는 한판 하자, 정면 승부하자. 이게 오히려 지금 마지막 한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봐요. 자, 한동훈이 던질 수 있는 승부수는 분명하다고 봐요. 이것은 정치 문제로 지금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계 사건을 법률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으로서는 유리하다. 한동훈 혹시 친한계나 관계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쪽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카드라고 그렇게 봐요. 자, 당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특정 계정과 관련해서 실명 추정 정보, 가족관계 연상 정보, 전화번호 끝부분 일부가 공개적으로 언급이 됐어요. 이거는요 엄밀한 비밀 정보예요. 예?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비밀 정보예요. 이거는 게시글의 진위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독립적인 위법 행위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한동훈이 정면 대응에 나선다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정면 대응으로 나서는 그런 논리가 나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 문제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 사안은 더 이상 정치 공방이 아니라 나와 가족의 프라이버시라는 기본권 침해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로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지금 이미 이제 전환됐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당계 사건의 의혹의 대상이 아니라 내 기본권 침해 참다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문제 피해자로서 한동훈이 자기 입장 전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입장 전환으로. 그래서 한번 걸자. 서로 모든 것을 걸자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동훈이. 제안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한동훈이 장동혁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동훈이 장동혁을 향해서요. 좋다. 당계 사건 가지고 좋다. 나는 로그인 기록, IP 등 민감 정보까지 모두 다 공개하겠다. 그 대신에 당신은 무엇을 걸 거냐? 당대표 자리 걸어라. 의원직까지 모두 걸 수 있겠느냐? 이제 정말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서로 모든 것을 걸자. 이렇게 한동훈이 나선다면 그러면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구도로 된다는 거죠. 봐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때까지 당계 사건의 주범으로서 방어자 입장에서 공격자로 프레임 전환이 된다. 그 다음에 의혹 제기자도 나에 대해서 당계 사건 의혹 제기했던 당신들 쪽에서 나를 지금 축출하기 위한 의혹 제기자들도 당신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결론 없는 쟁점 소모전을 종결시켜라라고 하는 이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정보의 자발적 공개 자체가 또 다른 법적 쟁점이 될 수는 있어요. 프라이버시 다른 사람의 지금 이름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전히 무혐의라 하더라도 뭔가 미세한 관련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또 몰아세울 수도 있는 이런 또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장동혁 간에 개인 대 개인 간의 감정적인 승부가 당 전체의 분열로 확전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마지막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언제든 독립적, 중립적 검증 절차가 열리면 모든 자료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동훈 쪽에서. 그 다음에 의혹을 제기한 쪽이 공식 조사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하게 하면요. 한동훈은 배짱과 자신감을 보여주고 법적 정치적 자폭은 피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장동혁 당신도 모든 것을 걸어라. 정치 생명 당신도 걸어라. 정계 은퇴하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 표명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나도 걸겠다. 나도 이렇게 모든 자료 제출할 준비되어 있다. 모두 다 제출하겠다. 당신도 만일 이게 아니라면은 단계 사건이 허위고 거짓이고 진짜 정치적인 의도로 나를 축출하기 위해서 공방을 한 것이라면은 당신도 모든 것을 걸어라. 당신도 모두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이렇게 되면은요, 저는 한동훈한테 유리한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호선 얘기를 좀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2호선 얘기. 여러분, 2호선 얘기는 이건 법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게 될 것 같아요. 2호선 얘기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따로 방송을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넘어가더라도요, 여러분 빨리 한번 살펴봅시다. 2호선의 위법의 정도, 처벌 형량의 예상 수위, 본인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행보 등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2호선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성요건, 판례, 양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 다음에 2호선이 이번에 단계 사건 오픈한 그것 관련해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 건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요, 정치적 평가는 이런 건 아예 배제하겠습니다. 딱 분석 대상은 당무감사위원장이었던 2호선의 개인정보 공개 행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떠한 위법을 구성하며 그 위법이 수사, 기소, 재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형사 책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하는 요점에 있어서만 딱 아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호선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건 이미 피의자가 됐어요. 그것은 바로 수사기관이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범죄 성립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수사기관이 경찰이 인정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2호선과 같은 경우는 형사법적인 문제로 이미 전환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2호선이가 무엇을 어디까지 공개했는지 문제점을 이제 법적인 쟁점이 되는 것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2호선은 당무감사위원장으로서 단계 사건에서 경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완전히 많은 것들을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보십시오. 특정 계정이 한동훈 전 대표 또는 그 가족의 실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가족관계를 추정,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등 결합했을 때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언급을 했습니다. 특정 계정과 특정 인물 간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이거는 확실하게 드러내진 않았지만은 이거 책임 단계 사건의 악플, 욕설, 이런 비방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한동훈 본인이든지 가족이든지 장인 장모든지 이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단정하듯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 정보들이 사실인지 여부, 실제 게시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이런 여부와 무관하게 이와 같은 사실 자체를 공개 행위 자체가 독립적으로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면은 방금 얘기했던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거짓이면은 불법이고 사실이면은 합법이다. 이렇게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렇게 위법이 됩니다. 공개 권한이 없으면 위법이 돼요. 공개 권한이 없으면은. 자, 당무감사위원장이 이와 같은 단계 사건, 방금 얘기했던 이와 같은 이것들에 대해서 공개 권한도 없으면서 만일 공개를 했다. 또는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서 공개를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위법이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식별 가능성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개념을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아까 얘기하면은 이호선이가 얘기했던 그것들은 모두 다 한동훈을 연상하는 정보, 그 다음에 또 장인 장모를 연상하는 정보, 배우자를 연상하는 정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다 이걸 까발렸어.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요, 단독 정보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 개인이라고 이렇게 인식할 정도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개인정보, 한동훈과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에 해당이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 또는 실명과 동일한 계정명, 가족관계 정보, 전화번호 일부, 이 각각은 모두 다 그 자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다. 만일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정황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했던 거하고 결합돼서 했다면 이건 식별 가능성은 오히려 개인정보로서의 침해 가능성은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실명이 안 했다, 실명을 발표 안 했다, 의혹 제기 차원이었다, 이런 주장을 해봤자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해당성 여부 판단에는 이미 그것이 해당이 된다고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 정도까지 내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그것을 피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 나갈 수 없는 개인정보가 됐어요.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침해된 개인정보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죠. 근데 17조, 18조에 의하면은 목적 외 사용이라 이용한다든지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은 역시 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행위가 되죠. 봐요.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원칙 금지. 18조에서 목적 외 이용 제공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당무감사의 목적은요, 내부적으로 당무감사로 인해서 당무감사 결과 예를 들면은 징계, 중징계, 뭐 권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당무감사 결과의 목적을 넘어서서 이것을 공개를 했다, 오픈했다, 이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언론이나 정치권을 통한 공개는 그 목적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정보보호법 59조에 의하면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게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죠.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당무감사위원장 당연히 여기에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봐요, 드디어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71조 1항 2호에 의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봐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당무감사위원장이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한동훈이나 등등 자기가 몰아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장인 장모까지 이런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는 단순히 과태료 문제도 아니고 명백한 형사처벌 문제예요. 형사처벌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호선이가 당무감사 차원에서 한 직무 수행으로 한 것이다, 당무감사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항변으로 제시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당무감사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은요, 당무감사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 내부적인 사실 확인은 이게 당무감사의 목적이지, 이것을 오픈하고 내가 당무감사위원장으로서 언론 한번 탁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픈하고 하는 거, 이것 자체는 위법이라는 거예요. 1시간 넘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당무감사는요, 확인과 보고하는 권한이지, 윤리위원회에다가 해가지고는 그렇게 윤리위원회에서 또 심리해가지고는 징계하는 이런 절차의 과정이지, 당무감사의 권한은 외부 공개 권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최소 침해 원칙도 침해했어요. 내부 보고, 비식별 처리, 요약적 설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다 까발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개인정보 공개가 필요 최소한을 넘으면 위법이라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정당 행위도 여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대법원 판례, 우리 사법부 경향이 되게 엄격해졌어요. 최근 한 7, 8년 전 정도의 이런 사법부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해서 명확히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헌법상 인격권이나 사생활 비밀 자유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그렇게 디지털 환경에서 한번 공개되면은 완전히 그냥 금방 그냥 파급 효과가 생기잖아요. 회복 불가능해진 피해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공적 지위자에 있는 사람의 발언은 파급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나 행정이나 감사 이런 직위에 있는 자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지금 최근의 판례의 공통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요, 법원에서 양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형 판단 한번 보실랍니까? 법원에서 양형 판단, 제가 이제 법원의 판례를 제가 검토해가지고 이번 2호선 사건을 제가 분석을 할 때, 이번 본인이 그렇게 당무감사 결과를 특정인을 특정할 정도로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 그 자체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형량을 정할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양형 요소별로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자, 고의성 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다음에 공개 범위도 내부 유출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 정치적인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공개 범위도 상당히 중대하고 가중적인 이런 요소 있다. 형벌의 가중 요소가 존재한다. 자, 당무감사 위원장이라고 하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판례상 가장 강력한 가중 요소에 해당이 된다. 자, 이미 이제 완전히 퍼뜨려졌고 그렇게 그다음에 본인도 지금 사과했다든지 잘못을 인정했다든지 정정했다든지 이런 것도 안 했어. 그다음에 본인이 삭제하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감형 요소도 없다. 피해 회복 조치도 본인이 나서지도 않았다. 오히려 우겼다. 오히려 더 2차적으로 이중적인 이런 가면 쓰고 있는 인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한동훈을 몰아갔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 회복 조치는커녕 사과는커녕 오히려 감형 요소 자체가 아예 없다. 그 다음에 범행 동기, 사익은 없었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되어 있었다. 공익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감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양형 요소 차원에 있어서는 되게 심각해요. 개인정보 침해로서 형벌로 본다면은 되게 고의성, 지위, 그 다음에 끝까지 버티고 자기 말이 맞다, 잘못한 거 없다, 그 다음에 악의적으로, 정적 제거라고 하는 악의적인 목적,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 요소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만일 이게 이제 진짜 고소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 들어가고 했으니까 피의자로. 그러니까 만일 이제 검찰 구형하고 법원에서 선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이게 실형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사실, 그러니까 신체형, 징역형이라든지,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갈 정도까지는 아니다. 검찰의 구형은 대체로 이렇게 날 것 같아요. 벌금 700 내지 1,500만 원. 이 정도에서 검찰에서 구형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지위 남용했다. 그러면은 벌금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선고는 벌금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유죄 판결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양형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판례나 실무 기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분석을 했을 때 가장 가볍게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벌금 500만 원. 가장 가볍게 봤을 때. 그 대신 이제 본인이 좀 경솔했다. 그리고 재판 전에 공식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 내지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벌금 500만 원 정도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나리오 2가 있는데 이거는 벌금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선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그런 형벌인 것 같습니다. 선고입니다. 구형이 아니라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미필적 고의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헌법 교수라 그러면서 이거는 고의적이라고 봐요. 저는 고의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봐야 된다. 공적 지위, 최근 공적 지위자의 개인 정보 공개 사건으로서 상당히 이것은 상당히 아주 작심하고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 가능성으로는 매우 높고 가장 현실적인 선고 시나리오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중대하다고 이렇게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은 시나리오 3인데요. 벌금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지위남용적 성격을 감사 권한을 넘어서서 지위남용적 성격을 인정하고 또 단순한 과실, 경솔한 판단이 아니라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로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벌금 1,500 내지 2천만 원까지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가 이제 징역 6개월 내지 1년, 집행유예 1, 2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합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벌금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도 가능한데 이거는 현실 가능성은 낮고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이게 매우 높은 이런 선고라고 이렇게 봅니다. 1,500 내지 2,000 정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700 내지 1,000만 원 정도 선고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가능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이런 사안까지 어쨌든 벌금 아무리 가볍게 봐도 벌금 500만 원짜리는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선고를 받을 거예요. 아무리 가벼워도. 그러나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 받을 가능성, 7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무감사위원장직 사퇴를 해야죠. 이 정도 이렇게 일을 벌리고 이렇게 당을 쑥쑥이판을 만들었으면 감사의 중립성 붕괴시켰죠.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했죠. 감사 책임자가 오히려 형사 피의자가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당의 정당 국힘 안에서 국힘당의 검찰 역할을 수행하는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의 정당성은 이미 소멸했다. 따라서 더 이상 본인이 법을 몰랐다고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유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이 되고 또 특히 본인 스스로 헌법학자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인물이라면 프라이버시가 기본권의 핵심 영역이라고 하는 점을 몰랐다고 하는 변명은 법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원장직 즉각 사퇴해야 된다. 형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인식과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권한 없는 자가 개인의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로서 이번에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바로 이 결과, 이 결론에 제가 지금 제안하는 이 결론에 따라서 본인이 행보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야만 그래도 벌금이라도 좀 적게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무감사위원장직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몰랐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책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한동훈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최소한의 벌금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진짜 장동혁을 향해서 모두 걸자 하고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이호선의 형량은 저런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당원 게시판에 실제로 도대체 어떤 글들이 있었기에 어떤 욕설이 있었기에 어떤 혐오 표현이 있었기에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냥 900개 이상 진짜 완전히 자기 상전을 자기를 키워준 윤전통 부부에 대해서 온갖 쌍욕을 했다. 그것도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을 파렴치범으로 이렇게 나쁜 자로 윤리적으로 진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는데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해보고 파보니까요.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정리한 거 이게 상당 부분 제가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개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저는 객관적으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 것이니까요. 추가적으로 기회 있으면은요. 또 새로운 만일 상황이 바뀌면은 제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판단 잘못했으면 판단 잘못한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방향으로 차라리 이렇게 한번 정면 도전을 해서 정면 승부 한번 해보는 것도 한동훈이 자기가 당내 입지를 오히려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어제 장동혁이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기자회견 하면서 한동훈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간다. 기자회견. 장한석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었죠. 장한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대응하는 거 그렇게 못 간다. 한동훈하고 같이 이렇게 당내에서 같이 같은 행보로 해서 이렇게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장동혁은 완전히 개인 감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동훈을 바라보는데 그런 감정에 쌓여가지고 올바른 판단이 나오겠습니까? 예? 모름지기 당대표 정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요, 포용력이 있어야죠. 포용력이 있어야죠. 정말 이런 좁쌀 영감처럼, 좁쌀 영감도 아니죠. 68년생인가 7년생인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장동혁이? 아직 나이도 지금 젊은 사람이 말이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68년 더 되나요? 70년생이나 이렇게 되든가? 어쨌든 나이도 젊은 사람이 이렇게 좁쌀처럼 이렇게 좁은 마음으로 감정에서 지금 이렇게 1년이 넘어 지났는데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한동훈 하나만 죽이고 대정부 투쟁은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지지율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지율 20%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예? MBS 기준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6월달부터 12월까지 6월달에 그때 예? 6월달 그 당시에 20%였어요. 출발점. 그래가지고 17%까지 떨어졌다가 25%까지 갔다가 지금 20%였잖아요. 엊그제. 20%에서 6개월 전에 20%가 지금 20% 돼 있어요. 이게 장동혁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걸 그냥 두고 봅니까? 지금 뭔가 대대적인 변화를 한번 가져야 되는 것이 지금 국힘의 상황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12분 넘어갑니다. 오늘 많이 오버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릴 분량도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멤버십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